9년 차에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을 잊기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 이불 덮고 살던 남편의 검은 속내를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다면 지금도 애들 아빠라면서 데리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25살 때 엄마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남아 있었나 봐요. 괜찮은 줄 알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엄마의 부재는 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남동생과 여동생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어요. 특히 아버지는 삼남매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를 안 내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빠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자린고비였는데 워낙 어렵게 살다가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라서 100원도 쉽게 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늘 아낌없이 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아빠처럼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말도 종종 했을 정도랍니다. 제가 이렇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후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올렸습니다. 제 시댁은 부동산 운영하는 시부와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시모가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 초 시댁 식구들을 보다 보니까 남편이 시부를 닮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가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성실하셨죠. 특히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셔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시부를 보면서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신혼집도 시부를 통해서 했는데 정말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친정아빠가 돈을 조금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이걸 알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이 귀한 돈 보태주셔서 너희들 신혼집도 얻는데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줘야지. 이런 거밖에 해줄 게 없구나. 이런 거라뇨. 저랑 남편 부동산으로 까막눈인데 잘하는 아버님이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아마 저랑 남편 둘이서만 발품 팔았으면 이런 신혼집 못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고맙다. 내가 해도 잘 들고 근처에 마트도 있는 좋은 자리로 알아본 거야. 여기서 자식들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아. 시부는 신혼집 얻는데 돈을 보태주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면서 괜찮다는 말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친정아빠가 여유가 있으셔서 일부를 도와주신 거지 만약에 무리해서 도와주시는 거였다면 저도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댁 재력 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남편과 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성품 좋은 시부까지 생겨서 참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시부와 달리 시모는 정말 딱 반대였네요. 시모는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면 꼭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너 다니는 구청은 회식도 안 하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회식 좀 하자고 해. 아, 요즘 회식이 잘 없어요. 없는 회식도 좀 만들어서 와봐. 요즘 사람들 다 뭘 먹고 살길래 가게 이렇게 파리만 날아다녀. 이럴 때 네가 구청 사람들 몰고 와주면 내가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리고 그런 게 다 며느리 노릇인 거야. 저는 시모의 말에 좀 난감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1년도 안 됐을 때라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난감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아가씨가 저 대신에 시모 말을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봐. 시부모가 하는 식당에 같이 일하는 상사 데리고 오고 싶겠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엄마가 하도 오라고 해서 회사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가 엄마 주책 때문에 아직도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내가 뭘? 삼겹살 먹으러 왔길래 고기 주고 반찬 내줬는데 맛있게 잘 먹고 웬 헛소리야? 그날 생각 안 나? 엄마가 회식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술 마시려고 하고 자꾸 참견해서 사람들이 회식할 때 삼겹살 먹자고 하면 또 엄마는 식당 갈까봐 아예 고기도 안 먹어. 우리 딸 왔는데 내가 잘 부탁한다고 좀 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팍팍하게 굴어? 됐어. 엄마는 그 참견의 주책 좀 줄여야 된다니까. 요즘은 옷가게에서도 점원이 따라붙어서 설명해주면 안 사고 그냥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좀 삼겹살 팔 거면 삼겹살만 팔어. 아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가씨랑은 시댁 식구들 중에 가장 친한 사이였어요. 저랑 1살 차이였던 데다가 제 여동생 같아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아가씨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친해졌어요. 같은 며느리끼리 고충도 나누면서 잘 지냈죠. 둘이 쇼핑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속마음을 자주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와 아가씨 시부는 정말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모와 더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아들이 있긴 있구나 하고서 신기했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왜 남편이 시모랑 더 가까운지 알 수 있었어요. 시부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시모는 있는 법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시모 가게에 친정아빠가 친구들과 모임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원래 음식 가격보다 아빠한테만 5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아빠는 모임 끝나고 집에 가다가 결제된 금액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워낙 돈을 아끼시는 분이라 음식을 먹으러 가면 메뉴판 가격도 꼼꼼하게 보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더 나오니까 저한테 시모 가게는 메뉴판과 가격이 다르다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시모가 계산을 실수했나 싶어서 시모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근데 가게 메뉴 금액 올랐어요? 얼마 전에 아빠가 다녀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시길래요. 참나, 사돈은 돈도 많다면서 그런 걸 다 계산하고 드신다니? 술도 꽤 마시길래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기억하신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희 아빠한테만 돈 더 받으신 거예요? 꼴랑 5만 원인데 뭘. 그냥 팁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걸. 그걸 꼭 말하고 다니시네. 팁을 왜 어머님 마음대로 받으세요? 저희 아빠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다른 가게 안 가고 어머님 가게로 간 건데 너무하세요. 5만 원에 지금 너무하다고? 아이고, 돈을 잘 벌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돈 아껴서 부자 된 거네. 됐다, 됐어. 내 5만 원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 네, 그럼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뭐야? 귀엽고 그걸 받겠다는 거야? 주신다면서요. 잘못 계산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 준다, 줘. 다시 받으시고 부자 되시라고 해라. 어머님은 제 말에 비꼬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등칠 사람이 없어서 좋은 마음으로 와준 사돈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시모가 실수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일부러 저희 아빠한테만 돈을 더 받았던 겁니다. 솔직히 그 5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시모는 말끝마다 저한테 항상 네 친정은 돈 많잖아. 이 말을 달고 사셨죠. 그래서 저도 정말 시모 돈 타령에 질려 있는데 하필 친정아빠한테만 돈을 더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내 받았습니다. 준다고 하니까 얼른 계좌를 시모한테 보냈고 시모는 정말 씹은 표정으로 이체를 했어요.
아가씨는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정말 잘한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가 한번 저렇게 더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은 금액인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다음에 왔을 때 일부러 더 많이 결제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잘한 거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저한테 타박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꼭 그 5만 원을 받아야 했어? 장인어른 솔직히 그 돈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좋게 넘어가지. 그걸 왜 꼭 받아내는 거야? 어머님이 계산 실수하신 줄 알고 물어본 거야. 혹시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실수하면 누가 삼겹살 먹으러 오겠어? 뭐? 아주 핑계가 좋다. 그렇게 돈 한 푼이 아쉬운데 결혼할 때 돈은 어떻게 보태주셨대? 딸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도움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집에 뭐 해준 거라도 있어? 그래, 너 잘났고 나 아주 못났다. 됐냐? 됐어?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 돈을 받아낸 사실에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기가 찼어요. 제 남편은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차 타이어 바꿀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항상 남편한테 갔습니다. 친정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 있는데도 사위가 하는 곳이라고 일부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아빠가 가도 같이 밥을 함께 하거나 커피를 대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정아빠한테 그냥 편한 곳에서 타이어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시모한테 5만 원까지 받아낸 제가 야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시모와 남편은 볼수록 결이 비슷했어요. 그놈의 돈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가씨도 고개를 내저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결혼 후에도 시댁 행사에 꼭 왔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며느리가 저 하나라도 힘든 게 하나도 없었죠. 매번 명절에 와서 자기가 뭐 할 일 없냐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씨마저 시댁과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결혼 3년 차 되던 해 시모와 시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무렵 첫째를 낳고서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놀랐죠.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지만 그런 사람들은 합의 이혼을 할 텐데 저희 시모와 시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시모 나이가 60쯤 됐을 때였는데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예요. 정말 가족들 다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가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던 거예요. 시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에 저와 남편 아가씨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엄마는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어? 너도 살아봐. 다른 곳에 눈 안 돌아가는지. 솔직히 나도 다 까고 말 좀 해보자. 내가 너희 둘 키우고 저 답답한 양반이랑 살면서 나는 뭐 좋았는 줄 알아? 어쩜 그렇게 우리 식구들은 다 내 탓만 하는지 몰라. 다 그렇게 살아, 엄마. 처음에 좋아 죽겠다고 결혼해놓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산다고. 그리고 그렇다고 다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엄마한테 실망했어. 엄마가 이기적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까진 줄 몰랐네. 너는 딸이면서 엄마한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딸이니까 이 정도로 말해주지.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솔직히 엄마, 그동안 말아먹은 가게가 몇 개야? 다 아빠가 뒷수습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던 아빠가 이제 와서 답답해? 나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다시는 엄마 안 볼 거야. 딸년 낳아서 키워봐야 소용없어. 아휴, 내 팔자야. 시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아가씨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고 시부한테 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를 달래주면서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외도를 이해할 수 있나요? 게다가 그동안 시부는 시모 등살에 엄청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남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집안 싸움에 엄마 편 들겠다는 남편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저는 시모 대신 시부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가씨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어요. 하지만 시부 부동산으로 가서 이혼 소송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가씨는 시모한테 정 떨어진다며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시부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기가 잘 안다면서 무조건 시부 편이라고 했죠. 저도 이제 겨우 3년 살았지만 시모 성격을 잘 알아서 그런 아가씨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괜히 짜증을 부렸습니다. 솔직히 시부모가 이혼한다는데 며느리인 제가 중간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보는 거 말고 뭐 있겠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한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로 대체 하는 게 뭐야?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당신이 나서서 말리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당신 양심 있으면 생각 좀 해봐.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생신 내가 말하기 전에 기억하고 있던 적 있어? 그리고 시댁 제사에 어버이날에 하나라도 내가 소홀한 적 있냐고. 맨날 일한다고 밖으로 돌 때 나는 며느리 노릇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시댁에 못한다고 지적을 해? 나도 어디 한번 당신이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볼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잘하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꼬리를 내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저한테 시댁에 잘하라고 지적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도 안 말리고 오히려 시부 이혼 소송 돕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자식도 아닌 제가 뭐라고 말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점점 저와 다투는 일이 잦았어요. 그런데 차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워서라도 맞춰보겠는데 남편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은 커가는데 남편은 타이어 가게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정말 속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큰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이제야 말 좀 듣는다 싶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애만도 못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초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가게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모임에 끼게 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모임은 투자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도 모르게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가게에서 일은 안 하고 핸드폰만 들고 차트만 보고 있던 겁니다. 오는 손님 제대로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는 손님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이 있었겠어요? 몇 푼 안 되는 돈 벌면서도 어찌나 힘든 내색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애 낳고 육아휴직 썼을 때 말고는 계속 구청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남편 가게 가봤더니 어제 문이 닫혀 있더라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둘러대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남편 가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사무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였고 저는 기가 막혀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자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남편은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가게 다 접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건데? 점심시간이니까 그렇지. 나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작업장에 먼지가 뽀얗게 있는데 잠깐 쉬는 걸 믿으라고? 당신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져올 돈이 생길 리가 없지. 아이, 나도 돈 벌고 있었어.
지금 내 비트코인 나 대신해서 엄청 일하고 있다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래서 당신 지금 당장 현금 뺄 돈 있어? 당장 다음 주에 관리비에 보험금에 나갈 돈 있냐고.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 보채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어쩜 그렇게 남자 하는 일에 말이 많아? 당신이 믿음을 줘야 믿지. 당신, 내가 일 안 했으면 우리 집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 앉았어. 그거 알기나 해?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을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당신 두고 봐. 내가 다음 주까지 통장에 2천만 원 확실히 찍히게 할 테니까. 그래, 제발 어디 돈 구경 좀 해보자. 통장에 씨가 말라서 돈 찍힌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다음 주까지 당신이 말한 2천 꼭 만들어놔.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한 거니까 꼭 지켜. 저는 남편한테 꼭 돈 만들어 두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들어간 투자 모임이 화근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알고 지내면 좋은 인맥이라 나가는 거라고 하더니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도 투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뒤에서 몰래 코인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들켰다고 집에서도 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두 아들 태어났을 때도 저렇게 봐준 적이 없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품에서 내려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한다고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워낙 돈이 빨리 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투자라서 남편은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공을 가져와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놀자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둘째 아들을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너는 혼자 못 놀아? 왜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는데? 저리로 가. 형한테 놀아달라고 해. 형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빠가 같이 놀아주세요. 뭐야? 네 아빠는 건강해 보여?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그럴 거야? 아빠 머리 아파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주방에 있다가 애한테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갔습니다. 둘째는 남편이 소리를 질러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둘째 아들 현민이를 안고 달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끄럽다면서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왜 애한테 짜증이야?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게 하잖아. 요즘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쉬겠다는 거야? 다음 주까지 2천만 원 찍히게 하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야. 내가 시켰어? 당신이 그 돈 만들어 온다고 한 거잖아. 아무튼 두고 봐. 이 난리 쳐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 진짜 머리 아파질 테니까. 괜히 애를 울리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하는 행동만 봐도 지금 수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투명한지 아주 집안 분위기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애들이나 잘 챙겼어요. 그런데 약속한 다음 주가 다가오는데 저는 남동생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기함을 했어요. 어제 남편이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말하기를 저한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이게 대체 몇 번째야? 한 6개월 전부터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문이 닳도록 찾아왔어. 그러다 지난달은 3천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때 아빠한테 하도 급하다고 그러다 가게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빌려줬더니 오늘 또 왔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 남편이 아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해? 아버지가 누나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지난번에 가게 넘어가면 누나도 힘들어지니까 빌려줬더니 또 와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아버지가 오죽 답답하면 3천부터 갚으라는 말을 하겠어. 일단 네가 아빠한테 그 돈은 꼭 갚을 거라고 말 좀 해줘.
매형 내 결혼식도 안 오더니 이럴 때만 가족이라고 돈 얘기하는데 사람이 대체 왜 그래? 동생들한테 제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제 동생들한테 정말 살가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사람이 아예 싹 바뀐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동생 전화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아빠, 남편 사이로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어요. 남편 가게가 어려웠던 것도 경제가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남편이 나태해진 이유도 한몫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다 어렵다고 해도 되는 집은 잘 되고 있는데 남편만 매일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우리 아빠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하도 돈 타령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야. 그래, 그 돈 벌어준다는 그 비트코인 그거부터 열어봐. 당신 그거 하느라 돈 가져다 쓴 거지. 핸드폰 이리 내놔봐. 진짜 저는 남편한테 그 돈을 받아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뺏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그 투자 차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버린 수준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투자에 관심 많은 분이 있어서 어깨 넘어 본 게 있어서 남편이 지금 투자한 돈을 전부 잃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딱 보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도 수익을 보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그 돈 받아낼 거라고 두고 보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시모 가게로 가는 거였죠. 남편도 저희 친정 아빠한테 돈을 받아갔으니 저도 시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루 휴가를 냈고 애들을 등원시킨 뒤에 시모 가게 영업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그리고 매장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공책과 계산기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를 보며 의아한 듯 말했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아들이 저희 아빠한테 3천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아서 돈 받으러 왔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3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손님들 얼마씩 계산하나 다 적어두려고요. 3천만 원 채울 때까지 열심히 나올 거예요. 그나마 오는 손님도 쫓아내려고 그래? 아, 당장 나가라니까. 돈을 받아야 나가죠. 저는 이 돈 꼭 받을 거예요. 저는 중간 자리에서 절대 비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매장 한가운데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손님이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에휴, 여기 숟가락에 고춧가루 붙어 있네. 어머님, 행주에서 냄새 나나 봐요. 테이블에서 이상한 냄새 계속 올라와요. 컵은 살균 소독도 안 하나. 이럴 거면 차라리 종이컵을 주시지. 컵도 못 쓰겠네.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주문을 하려다 말고 나갔습니다. 시모는 환장할 노릇이었고 결국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마누라 데려가라며 소리쳤어요. 남편이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한가운데 있는 저를 보고는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사 말아먹게 하려고 작정했어? 아니, 3천만 원 받아내려고 작정했다. 당신도 우리 집 와서 돈 얘기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일단 나가. 나가서 얘기해. 싫어. 난 절대 못 나가. 저는 절대 못 나간다며 악을 썼고 시모는 이제 저녁 장사해야 되는데 어쩌냐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동안 장사가 안 되다가 이제야 손님이 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시모는 저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3천만 원 그깟 거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이런 식으로 우릴 무시해도 되는 거야?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친정 아버지는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세요? 돈 버는 거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돈 주시던지 아니면 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알겠어. 내가 각서라도 써줄 테니까 우선 나가. 아니요. 어머님이 갚으시더라도 각서는 남편이 써야죠. 알았어, 알았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당장 종이 이리 내놔. 남편과 시모는 한숨을 쉬면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 내용에는 1년 안에 3천을 못 갚으면 2배로 갚겠다는 내용을 꼭 넣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일도 안 하고 처가에 돈 빌려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애들한테도 화만 내는데 더 이상 같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슬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죠.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혼자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어서 혼자 했던 거나 다름없었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게 딱 결혼 9년 차였어요. 돈도 벌 줄 모르면서 투자하겠다고 설치다가 비트코인으로 돈도 잃고 가게도 어려워져만 가는데 도무지 나가서 돈 벌 생각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3천만 원 받겠다고 매번 시모와 부딪히니까 결국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어요. 아무리 시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남편이 시부는 뒷전이고 시모만 챙기니까 저마저 시모한테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댁에서 별일을 다 겪는 동안 저희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옮겨보니 뇌종양이었고 수술까지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했어요. 괜히 제가 남편과 못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죄책감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아버지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애들을 부탁할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그때 아가씨가 선뜻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 애들 등원이랑 하원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 잘 챙겨드려. 진짜 고마워. 나 지금 어디 애들 부탁할 것도 없고 막막했는데. 오빠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내가 참 미안하네.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지. 아가씨와 저는 서로 언니 동생 사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배려 덕분에 아빠 병간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암 수술도 아니고 뇌종양이라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랐어요. 특히 아버지는 악성 뇌종양이라 다른 장기라도 전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 놈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정말 단 한 번도 잠깐이라도 문병 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더 빨리 이혼을 못한 게 한이었네요. 우리 아빠 큰딸 걱정하다 떠나시게 만들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릴 걸 후회가 됐어요. 그렇게 애타는 제 마음도 모른 채 아빠는 결국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가 없다는 건 정말 제 뿌리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는 동생들과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인생이 저희 삼남매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와 남편은 얼굴 한 번을 안 비쳤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아빠 가시는 길에 뭐 좋은 얼굴이라고 그 면상을 보겠습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편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시부와 아가씨가 장례식에 와줬습니다. 시부는 제대로 끼니도 못 챙겨 먹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반쪽이네. 사돈이 큰딸 이렇게 있는 거 알면 더 힘드시겠어. 앞으로 사는 동안 힘든 일 있으면 나를 아버지다 생각하고 찾아와라. 내가 사돈만큼은 아니어도 꼭 우리 며느리 딸처럼 잘 보살펴 주마. 아버님. 저는 시부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도 저를 꼭 안아주며 등을 다독여줬고요.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느라 저는 집을 며칠째 비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도 아가씨 덕분에 애들 걱정 없이 아버지를 잘 모셔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빈집이었던 곳을 청소부터 하고 애들을 데리러 가겠다고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째 울었더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집안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시모와 남편, 그리고 웬 여자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던 게 뭔 줄 아세요? 셋 다 취해 있어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나서 늙은 여우 같은 시모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 저저 위아래도 없는 것 봐. 이젠 시애미도 안 보이냐? 시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그때 남편은 저한테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차피 너 나랑 이혼할 텐데 왜 화를 내? 당장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나가라고. 저 여자는 또 뭔데? 화내는 거 보니까 장인 돌아가셨나 봐. 오늘 내일 하시더니만 결국 돌아가셨어? 자, 인사해. 내 후처야. 너 진짜 미쳤구나. 병원이고 장례식이고 오지도 않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사람이야? 그래, 너 같은 거 꼴보기 싫어서 눈 감으셨다. 그런데 끝까지 이런 짓을 해? 내가 너 이런 놈인 줄 알았어. 우리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사이도 아닌데 여자를 데려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이 더러운 것들 싹 다 나가. 저는 옆에 있던 소주병을 다 찌그러 버렸습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그 세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없자 아가씨가 전화를 했고 아가씨는 제 얘기를 듣고는 혼자서 집으로 와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꼴을 보고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망할 놈이 주제도 모르고 무슨 바람을 펴서 이 난리예요. 내가 진짜 얼굴 어떻게 봐. 진짜 우리 엄마도 모자라서 그놈까지 진짜. 나는 진작에 언니한테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친정 아빠 떠나고 힘든 언니한테 이게 무슨 파렴치한 짓이야. 아니야, 아가씨. 나 이제라도 진짜 제대로 복수하고 이혼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도 이제는 저 모자지가만 보면 지긋지긋해. 이제는 내 조카들까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 같이 복수해, 언니.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야? 우리 같이 천벌을 주자. 이건 내가 같은 여자로 절대 용납 못해. 저는 아가씨와 함께 시모와 남편한테 복수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자기가 방법을 찾겠다고 저한테는 빨리 이혼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 놈은 이혼 소송을 걸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뭐? 지금 나보고 유책 배우자라는 거야? 사는 동안 네가 나를 남편 대접해주면 내가 가장 노릇했겠지. 너는 청년 결백하고 나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남편 대접했겠지. 애들도 오죽하면 아빠를 안 찾겠어. 이게 딱 네 위치야. 알겠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재산 분할 하나도 양보 못하니까 각오해. 몇십 년이 걸려도 너한테 숟가락 하나 안 넘길 거야. 나라고 뭐 주고 싶은 줄 알아? 너한테는 먹다 남은 찬밥도 아까워. 저는 남편의 전화에 화를 내며 끊어버렸어요.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해보자고 화를 내며 말하고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며칠 뒤
아가씨가 깜짝 놀랄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건 바로 시모가 삼겹살 가게에서 반찬을 재사용하고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파는 영상이었어요. 아가씨는 제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구청 다니잖아요. 내가 이거 지속적으로 민원 넣으면 바로 단속 나와요? 뭐, 내가 하는 업무는 아니긴 한데 민원 들어오면 단속 나올 것 같은데. 나 이거 맘카페에도 올릴 거야. 그 카페 관리자들이랑 내가 친분 있는 사이인데 이 영상 공지로 올려서 이 지역 엄마들이 전부 볼 때까지 내리지 말라고 할 거야. 근데 아가씨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하면 가게 접어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나야 이혼하면 끝인데 그래도 엄마잖아. 어차피 우리 가족 파탄 났어. 엄마가 바람 났을 때도 나 진짜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 바람 피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고 봐? 엄마가 제정신이면 오빠가 바람을 펴도 막았어야지. 그 장단에 같이 놀아나서 지금 엄한 조카들이 눈에 피눈물 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눈 뜨고 두고 봐? 이번에 제대로 버릇을 고쳐놔야지. 아가씨는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정말 맘카페에 그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을 본 엄마들과 다 같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파워는 대단했어요. 구청에서도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불시 점검을 나갈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맘카페가 생소했던 시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동안 장사가 안 된다면서 볼멘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그 영상을 시모 몰래 찍을 때도 가게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갔다가 찍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영상을 맘카페에 올린 후에도 언제 단속 나오나 괜히 기웃거렸고요. 시모는 딸이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구청에서 불시 점검이 나왔고 시모의 삼겹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게 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시 검문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뭘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거야? 원산지를 아예 표기 안 한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우선 가게 좀 보겠습니다. 시모는 영문도 모르고 벌어진 상황에 어리둥절했어요.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가게를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맘카페에 있던 영상을 본 시모가 아가씨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너 지금 가게 망치려고 작정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야말로 가정 파탄 내고 잘 살 줄 알았어? 이제야 천벌 받는다고 생각해. 뭐야? 네가 부모한테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아? 나는 잘 살 거야. 엄마처럼 바람 안 피고 내 자식 정말 잘 키울 거야. 아가씨는 전화를 끊고 그 후로는 시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어요. 아가씨 덕분에 저는 시모한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시모가 바람난 그 순간부터 너무 실망해서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속 시원해했어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여자였어요. 낯이 좀 익다 했더니 남편이 자주 가던 미용실이었어요. 저 몰래 만난 지도 6개월이나 된 사이였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래도 제가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상간녀도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뻔뻔하게 미용실을 영업하고 있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사람 좋은 척 미용실을 하고 있길래 저는 아가씨랑 같이 전단지를 뿌리기로 했어요. 아가씨는 아예 전단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단지 내용도 참 강렬했고요. 남의 가정 파탄낸 뻔뻔한 상간녀가 하는 미용실, 이런 미용실에서 머리 하겠습니까? 아가씨는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이걸 미용실 앞에서 뿌리자고 말했어요. 저는 아가씨 말에 전단지를 나눠들고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남의 집 불구경 재미있어 한다는 말처럼 강렬한 전단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가씨와 전단지를 뿌리고 있으니까 상간녀가 나와서 말리려 했는데 주변에서 전단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뛰쳐나온 상간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상간녀인가 봐. 살살 웃더니 뒤론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자 상간녀는 얼굴을 가리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가씨까지 끌고 가더니 가게 문을 닫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저 헤어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다 저 굶어 죽어요. 저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해서 지금 아들이 저도 2명이나 있어요. 애가 둘인데 바람을 펴요? 친정엄마가 도와주고 있어요. 위자료도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 주세요. 동네 장사라 소문나면 저 망해요. 내 인생은 이미 쫄딱 망했어. 위자료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돈이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던지 뻔뻔하게 버티던지 알아서 선택해. 그렇게 상간녀는 싹싹 빌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아가씨와 한동안 전단지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 1달 만에 가게를 폐업하게 됐습니다. 위자료도 2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문 닫는 걸 보자 남편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3천만 원을 이체해주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3천만 원 이체했으니까 그때 쓴 각서 버려줘. 왜? 내가 진짜 2배로 받아낼까 봐 겁이라도 먹었어? 당신 그래도 나랑 산정이 있는데 내 가게도 날려버릴 거야? 엄마의 그 여자 가게까지 전부 날렸으면 됐잖아. 아니, 난 아직 안 끝났어. 재산 분할의 양육권 너랑 싸울 게 더 많아. 내가 재산 분할도 다 맞춰줄게.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가. 내가 양육비라도 보내려면 가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쳤구나. 이제 와서 양육비로 아빠 노릇하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용서하길 바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래? 그럼 어금니 꽉 물고 뒷짐지고 똑바로 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어쭈 말이 기네. 나 지금 네 가게도 날려보러 가? 알겠어. 할게. 자. 저는 뒷짐지고 서 있는 남편 뺨을 석 대를 정말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리고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짝! 이건 우리 첫째 아들 형석이모. 2번째, 짝! 이건 둘째 현민이모. 3번째, 짝! 이건 내가 때리는 거야. 내가 9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고작 나를 이런 꼴을 당하게 해? 걔만도 못한 게 용서를 해달라고 찾아와? 나는 너 밑바닥까지 털어낼 거니까 각오해. 남편은 저를 보면서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이혼 소송으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 재산 분할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물론 양육권까지 받아올 수 있었죠. 나중에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남편 가게는 제가 굳이 망하게 하지 않아도 엄청 어렵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영업 정지 후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다시 해볼 수가 없었죠. 아가씨 덕분에 제대로 복수해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지금은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요. 아가씨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알턴이를 뺀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요.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이제는 제 자식들이 좋은 것만 보고 클 수 있게 잘 키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잔머리 굴려 살아봐도 인과응보 전부 다 결국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혼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미래만을 그리고 있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모든 가정이 무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